안녕하세요. 과학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과학사를 통해서 이 근대와 현대 화학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학문, 생물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을 찾아 나선 생물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앞으로 이제 무엇을 찾아 나선 생물학, 왜를 찾아 나선 생물학, 어떻게를 찾아 나선 생물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생물학에서 무엇을 찾아 났을까요? 생물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된 커다란 발견이 있는데요.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 진화적 관점을 빼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애초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진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 사실은 이 진화라는 관점을 거의 못 받아들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진화적 관점을 발견했고 또 진화적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밌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극락조라는 새가 있어요. 극락조라는 새는 이게 동남아시아 쪽에 사는 새인데요. 깃털이 아주 예쁜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이 극락조라는 이름이 붙은 계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극락조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이제 당시에 그 자연학자로 유명했던 린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린네가 이제 극락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극락이 바로 천국이라는 뜻이잖아요. 린네가 극락조라고 이름을 붙인 계기는 린네가 이제 극락조의 표본 박제를 이제 받았는데 린네가 받은 박제에 다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린네는 이 새는 다리가 없이 하늘만 날아다니는 새구나. 그래서 하늘만 날아다니는 천국에 있는 새라 그래서 땅에는 내려오지 않고 하늘만 날아다니는 새라고 해서 이 극락조, 뭐 파라다이스, 뭐 그 천국이잖아요. 자, 그런 극락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진짜 이 새가 다리가 없었을까? 이 박제를 만들다가 다리가 잘려나간 게 아닐까? 원래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잘려나간 게 아닐까? 그런데 린네가 이름을 붙일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 새는 다리가 없는 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 자, 당시까지 그 생물에 대한 생각은요. 그 성경에 대한 내용대로 당시 또 린네는 유럽 사람이니까 유럽의 그 지배적인 생각은 기독교적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원한 성경에 나온 내용대로 창조론적 관점이 아주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창조론적 관점. 음, 그런데 이제 그 린네가 극락조를 다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극락조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알았던 걸까요? 극락조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 극락조는 다리가 있는 새거든요. 땅에도 내려서 앉는 그런 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진화라고 하는 생각이 그 어느 날 다윈이 갑자기 그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진화라는 생각, 생물이 진화한다는 생각은 아주 옛날부터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모든 생명이 이제 물에서 생겨나서 태어나서 육지로 이제 올라오는 진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고대 그리스의 대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종은 모두 원래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새로운 종으로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리고 동물, 식물, 그 무생물까지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루고 있다고 계층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요 중세의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딱 맞았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그 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생물들도 동물과 식물들도 지금 생긴 모습 그대로 창조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다 또 계층적인 사고는 옛날 중세 시대에 있었던 신분제 사회하고도 일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국왕이 제일 높은 신분이고 그 다음에 성직자, 그 다음에 이제 귀족, 그리고 나머지 뭐 평민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연에도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렇게 동물하고 같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여자 그리고 동물들, 그 식물들 그리고 뭐 미생물들 이렇게 계층적으로 인간과 신이 있고 이렇게 또 다른 생물들이 계층적을 이루고 있다. 이거 신분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층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고정불변하고 계층적으로 이 자연계에 생물들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린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린네 시대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주변의 생물들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만 알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16세기, 17세기인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죠. 대항해 시대. 그래서 뭐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까지 이렇게 가는 서쪽으로도 쭉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그 유럽 사람들이 항해를 해서 전 세계로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각지에 있는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00년 무렵에는 식물학자들이 12,000개, 12,000종의 새로운 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생물 종류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자, 그러면서 생물의 종류란 무엇일까? 종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종들이 발견되니까 그리고 생물에 대한 식견이 넓어지니까 생물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 여러 생물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그 또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그 연구를 한 그런 시도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린네입니다. 린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린네가 이렇게 극락조라는 거 이름도 잘못 지었고 좀 엉뚱한 생각을 한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린네는 대단한 학자예요. 자, 린네가 어떤 걸 했냐? 자, 린네는 여러 생물들을 다 생물들을 분류하고 분류 체계를 세웠어요. 그래서 종 개념, 종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종 개념을 세웠고 생물 분류 체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속 과 종을 비슷한 종끼리 모아서 같은 소개로 묶고 그 비슷한 속인 생물들을 모아서 과로 묶고 그다음에 목으로 묶고 강으로 묶고 문으로 묶고 개로 묶고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 개라는 위계가 있는 그런 분류 체계를 세웠습니다. 자, 이 분류 체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금 현재도 린네가 세운 종속 과목 강문 개 분류 체계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 이명법이라고 하는 생물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생물의 이름을 붙이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한 게요.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사람은 호랑이라고 하고 미국 사람은 타이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 만나서 어떤 그 호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난 뭐 미국 사람은 타이거라 그러고 한국 사람은 호랑이라 그러고 그러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 사람과 근데 뭐 타이거 정도는 안다고요? 그렇죠. 예를 든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공통적으로 어떤 종을 말하는 공통적인 이런 이름이 필요한데 학문적인 이름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지금 학명이라고 합니다. 학명. 이 학명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학명을 붙이는 규칙을 만든 게 바로 린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랑이, 뭐 타이거 이렇게 안 부르고 이제 국제 학술 대회에서 얘기할 때는 뭐 예를 들어 판테라 티그리스 이런 식으로 판테라 티그리스 하면 한국 사람 호랑이, 미국 사람 타이거, 그거지 하면서 다 같은 이제 생물종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명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판테라 티그리스처럼 판테라 티그리스 호랑이의 그 학명이거든요. 판테라 티그리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판테라가 이제 그 표범속이라는 속이고요. 그러니까 종 바로 위에 이 속을 말하는 거죠. 속 이름이고요. 티그리스가 이제 호랑이를 말하는 종 이름, 종소명이라고 해서 이 속명 뒤에 종명을 붙이는 이런 이제 학명을, 체계적인 학명을 그 고안한 거죠. 자, 이게 왜 체계적이냐면요. 요 비슷한 생물들끼리는 비슷한 이름을 가지게 돼요. 요게 표범 속에 속한 애들은 다 판테라는 이름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자 같은 경우는, 사자랑 호랑이 비슷하잖아요. 사자 같은 경우는 판테라 뭐 레오, 판테라 레오 이런 식으로 그 학명이 붙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본 같은 경우는 판테라 뭐 이런 식으로 판테라 레오파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생물, 비슷한 종류의 종끼리는 비슷한 이름이 붙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얘가 어디쯤 속하는 생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생물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고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린네가 아까 극락조 이름을 붙였다 그랬는데 잘못 붙이긴 했지만 그 많은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직접 자기가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의 이름, 그 이명법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의 이름을 나타낼 때 속명 다음에 종명을 써서 생물의 한 종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라틴어. 어, 어,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인가요? 요새는 국제어로 영어를 쓰는데, 그 린네가 살던 시대만 해도 영국이 그렇게 미국이란 나라는 아마 생길 때쯤이었나요?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쯤이었나요? 그런 시기였고 영국이 아직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강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당시에 학문적인 언어로 쓰던 공용어로 쓰던 게 라틴어였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를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도 학명은 라틴어로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호랑이를 예를 들었는데 벼의 학명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리자, 사티바 이렇게,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이름을 붙인 사람들, 벼는 이름을 린네가 직접 붙였거든요. 그래서 린네, 그 실제로 린네가 이름을 많이 붙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이명법을 고안하고 자기 본인이 실제로 많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의 이름에 여기 그 린네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물의 아는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생물을 많은 종류의 생물을 알고 생물을 아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생물들, 그리고 또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분류 체계, 종속, 과목, 강, 문, 계 이런 식으로 생물을 분류하게 됐거든요. 자, 생물을 분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굉장히 많이 비슷한 생물들이 있고 조금 덜 비슷한 생물들이 있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자, 사람이 있는데 사람하고 이제 침팬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너무 다르죠. 뭐 침팬지 털 북실북실하고, 그쵸? 음, 이 완전 얼굴도 못생겼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사람하고 침팬지 옆에 개를 놔봅시다.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멍멍 짖는 개. 자, 그러면 어때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꼬리도 없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그쵸? 그런 이제 차이점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비슷하고 개는 많이 다르죠. 자, 그런데 개 옆에 어, 그 거북이를 놓는다고 했어요. 거북이. 어, 어, 근데 그러면 개랑 이 사람 침팬지 영장류라고 하죠. 개랑 사람 침팬지랑 비슷하지 않나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털로 덮여 있고, 그렇죠? 거북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북이는 알을 낳고 몸이 이렇게 비늘로 덮여 있잖아요.
파충류니까, 그쵸? 너무 다른 거야. 근데 너무 걔랑 이렇게 비슷한 거야, 그쵸? 또 거북이랑은 너무 달라. 이 포유류랑 파충류 거북이랑 너무 달라. 근데 여기다가 어 개구리를 넣어봅시다. 개구리가 넣었다고 합시다. 자, 개구리 넣으면 어때요? 개구리는 물 속에다 알을 낳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 어릴 때 그 물 속에 살잖아요. 올챙이 과정을 변태 과정 겪잖아요. 그쵸? 근데 거북이나 뭐 이런 어 사람 침팬지개는 태어날 때부터 그 똑같은 모습을 가지죠. 변태 과정 안 거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오히려 비슷해요. 오히려 비슷해. 그리고 완전한 육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들입니다. 비슷해. 그 개구리는 많이 달라. 개구리 양서류랑은 좀 파충류 포유류랑은 좀 달라. 어. 자, 근데 여기다가 이 고등어를 넣는다고 해보세요. 고등어가 온다고 합시다. 고등어. 자, 고등어랑 비교하면 또 개구리랑 요런 애들이 또 비슷해요. 왜냐면 패로 호흡을 할 수, 커서는 패로 호흡을 할 수가 있고, 이 팔다리 사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고등어 너무 달라. 고등어는 물속에 살고 막, 아가미로 숨을 쉬고 이러니까. 음.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오징어를 넣는다고 해서 오징어. 자, 오징어를 넣으면은, 등뼈가 있고, 등뼈가 있는 게 너무 비슷해. 여기는 이제 같은 종류네. 등뼈가 있으니까. 얘는 등뼈가 없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여기, 만약에 또, 여기다가,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장미꽃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장미꽃은 식물이고 얘들은 동물이잖아. 또 비슷하잖아.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생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조금 더 비슷한 점이 많은 애들이 있고, 비슷한 점이 조금 더 많은 애들이 있고, 차이점이 좀 더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위계마다 이렇게 좀 더 차이점이 더 많은 애들이 있고, 공통점이 더 많은 애들이 있어요. 자, 이 차이점과 공통점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차이점과 공통점이 왜 생겼을까? 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린네는 아직 다 그 당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17세기, 18세기, 17세기, 18세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린네는 그 유럽의 그 아직 기독교적 사상을,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생물이 고정되고 창조돼서 고정되고 불변한다는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물이 고정됐다는 가정하에서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물들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분류 체계를 세워 본 거예요. 근데 이 분류 체계를 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어떤 생물들끼리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고 어떤 생물들은 또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은 거지? 왜 그런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앞으로 다음에 이 진화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를 찾아내는 생물학을 통해서 떻게 해서 더 이 진화적인 생각이 발전이 되는가, 본격적으로 진화에 대한 생각을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게 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